부동산 진검 승부. 안녕하십니까, 진검입니다. 구독자분께서 요청을 하셨어요. 지식산업센터 경매에 대해서 한번 다뤄달라고 그러셔가지고 이번 시간에는 지식산업센터 경매 한 번의 이야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경우의 수가 많은 경매를 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간단하게 지산의 경매는 어떤 것이다 라는 특징만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경매 이야기. 채권자의 요청으로 법원이 대상 부동산을 매각하는 절차. 크게 임의경매와 강제경매가 있는데요. 임의경매는 담보권 실행에 의한 경매가 있고요. 물권의회로는 근저당, 전세권, 담보가 등기가 있겠습니다.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채권 해소를 위해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는 건데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한번 그림을 보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돈을 빌렸어요. 대여금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돈을 빌려주고 목적 부동산에다가 담보권을 설정을 해주고 또 한 분은 단순히 채권 계약만 했어요. 차용증을 써주고 단순 채권입니다. 담보권 설정을 했을 경우에는 이미 담보권 설정 자체에서 당사자 합의가 이루어졌어. 내가 돈을 못 갚으면 경매에서 네가 찾아가 라고 해서 진행되는 게 임의경매예요. 쉽게 말해서 이미 당사자 간에 경매하기로, 경매에서 돈 받아가기로 못 갚으면 합의가 됐기 때문에 판결 없이 경매가 진행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순 채권은 당사자의 목적 부동산으로 해가지고 변제하겠다는 당사자의 합의가 없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 단순 채권을 확정 판결을 받아서 채권을 확정시킨 다음에 강제 경매를 넣어야 되겠죠. 당연히 채권 확정 판결 이후에 경매를 진행한다. 그게 이제 강제 경매입니다. 여기서 임의경매와 강제 경매의 가장 큰 차이는 판결이 있느냐 없느냐, 당사자의 합의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 경매 투자 순서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먼저 물건을 선정을 해야겠죠. 그래야 나머지 절차가 이루어질 거니까. 요즘 유료 경매 정보지나 대법원 경매 정보, 아니면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물건을 결정을 하고 선정을 해가지고 다음에 권리 분석을 하는데, 권리 분석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등기사항 정부 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라고 하죠. 그걸 떼가지고 법적으로 떠안을 위험 요소가 있는지 확인하는 기본적인 부동산 등기부를 보면서 하는 권리 분석이 있겠고요. 입지 분석을 통해서 컴퓨터나 현장 임장을 봐가지고 현황적으로, 실질적으로 내가 현황적으로 떠안을 만한 문제가 있는지 하는 권리 분석, 이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임장부터 권리 분석이 다 끝난 상황이라면 당연히 경매 입찰을 할 건데요. 관할 법원에 가서 입찰 보증금 10%를 내고 입찰을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란 경매하는 사람들이 만든 말입니다. 이게 법률 용어는 아니고요. 이해하기 쉽게 아마 이제 경매 강의하시는 분들이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란 말소와 인수의 기준이 되는 권리다. 뭐가 있을까? 근저당, 저당권 등기. 근저당과 저당권. 차이는 근저당은 채권 최고액을 정해놓고 120%, 130% 해가지고 채권 최고액까지 미리 설정을 해놓는 거고요. 저당권의 경우는 채권액을 정해가지고 등기하는. 요즘엔 저당권은 안 하죠. 거의 근저당을 많이 합니다. 가압류와 압류 등기. 가압류는 아까 말씀드렸던 강제경매 할 때 목적 부동산을 미리 확정 판결되기 전에 가압류 해놓고 순위를 보존하죠. 그리고 압류 같은 경우에는 세무서라든지 세금이나 이런 것들이 체납됐을 때 하는 흔한 예로 압류를 많이 합니다. 담보가 등기는 돈을 빌려주고 목적 부동산에 네가 돈을 못 갚으면 내가 소유권을 이전해 올게 하고 이제 미리 설정해 놓는 가등기인데요.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부동산 가액이 1억 원이다. 내가 돈을 8천만 원을 빌렸는데 내가 변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담보 가등기권자가 1억의 차액 2천만 원을 주고 소유권을 이전해 가는 그런 순서로 청산 열차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당 요구 또는 경매 신청을 한 선순위 전세권, 단 부동산 전체에 설정된 전세권만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2층, 3층이 일괄 경매가 나왔어요. 일괄 경매가 나왔는데 이 선순위 전세권이 있기는 한데 이 전세권이 2층에만 설정된 거였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의 권리는 2층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3층에는 아무런 권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을 선순위 전세권으로 해버리면 3층에 권리가 있는 분들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겠죠. 그래서 부동산 전체에 설정된 선순위 전세권만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권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랬을 때 경매를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경매를 개시해도 된다라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등기를 해주면 그 이후에 이게 이제 말소 기준 권리가 돼가지고 그 이후에 권리는 소멸하게 되는 말소 권리, 다시 얘기하면 말소 권리 이후의 권리는 소멸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권리다. 말소 기준 권리 분석이 권리 분석의 가장 기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의 입지분석, 입지란 사전적 용어로 인간이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 선택하는 장소, 목적 지산의 용도에 따라 수요, 이용할 만한 사람이 얼만큼 되는지, 공실률은 얼마나 되는지, 이건 당연히 임대료와 직결되겠죠. 공실이 많으면 임료는 당연히 싸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현장 조사하면서 수요와 공급, 그 다음에 임대료 같은 거 꼼꼼하게 조사하는 것 자체가 수익 분석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 환경적 입지, 예를 들면 생활이 편하면 임대도 잘 들어오고 황금성, 매도도 잘 되겠죠. 관공서, 은행, 복지시설, 교통 여건을 조사해가지고 상중하를 매기는 거죠. 그래서 점수가 높을수록 굉장히 좋은 입지에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경매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용도별 임장. 지식산업센터의 구조는 간단하게 지원시설과 공장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지원시설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창고 이런 비율이기 때문에 일반 비주거용 부동산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상가라든지 원무용 오피스텔, 임장하고 거의 비싸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지 않겠고요. 공장은 산업용 부동산, 왜냐하면 산업용 부동산이기 때문에 지식산업센터는 입주할 수 있는 업종 코드가 있다고 그랬어요. 업종 코드가 있어서 그 업종 코드에 맞는 업체가 얼만큼, 여기서 이용할 만한 업체가 얼만큼 되는지 수요조사,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직원을 구하기 얼마나 용이한지, 종사자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은 없는지, 환경적 입지까지 꼼꼼하게 임장해서 조사해야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현상적 하자, 물건이 심하게 고장나 있고 수리비가 많이 든다거나 이런 것도 꼼꼼히 살펴봐야겠죠. 그게 지식산업센터의 용도별 임장이다라고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식산업센터는 수익형 부동산이지만 산업용이에요. 산업용 부동산이기 때문에 여타의 수익형 부동산보다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요소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 모든 경매에서 임차인, 수익형 부동산에서는 굉장히 마징가제트처럼 강력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는지, 물론 이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 신청을 하고 배당을 다 받아간다면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임차 부동산의 소유권을 양수한 제3자에게 퇴거당하지 않고 계약 기간 종료일까지 사용 수익할 수 있고 임대차 종료 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그랬어요. 배당 신청을 안 하고 나 임대차 기간대로 그냥 살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은 그 기간 동안에 나는 내 물건이긴 하지만 사용 수익을 못하고 되려 그에게 보증까지 물어줘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 대한 분석은 굉장히 경매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산 같은 경우에는 업체이기 때문에 대부분 경매에 나올 때에는 기업이 도산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기간 체납관리비가 굉장히
거액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체납관리비가, 인수해야 될 체납관리비가 얼마인지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기업이기 때문에, 도산하고 기업이기 때문에 뭐 임금이라도 제대로 줬겠어요? 임금 채권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건 차후에 차례대로 꼼꼼하게 한번 살피는 시간이 있으니까 뒤에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조시설 및 기계장비, 이것도 왜 중요한지 뒤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지산의 경매에서 요 네 가지가 그래도 가장 주의해야 될 사항이다.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실제로 낙찰받고 사용 수익하고 나한테 얼마만큼 수익을 남겨주고 황금성이 좋은지 이게 기본이 돼야겠죠. 그 외의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3조에서는 대항력을 다루고 있는데요. 1항에서는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건물로 인도 플러스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 0시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날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했더라도 다음날 0시부터 그날 어떻게 보면 0시가 12시잖아요. 12시 이후부터니까 임차인에게 더 우선권을 주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음날 0시부터니까 관공서는 9시에 열잖아요. 9시에 문을 여니까 0시부터니까 임차인에게 그만큼 더 권한을 더 부여했다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2조 1항에 따라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항력이 없다. 그럼 환산보증금은 뭐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보증금 2억에 월 차임 300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 환산보증금은 300만 원 곱하기 100, 차임에다가 100을 곱하면 3억이겠죠. 더하기 보증금 2억. 결론은 이 경우에 환산보증금은 5억입니다. 환산보증금을 꼼꼼하게 이제 살펴보시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 신청만 한 사람이에요. 근데 배당을 신청했더라도 임차인이 배당을 받지 못하면 매수인이 인수를 합니다. 대항력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확정일자가 있어야 이제 배당을 신청할 수 있는데, 대항력의 요건, 건물의 인도 플러스 사업자 등록, 확정일자는 세무서에 가가지고 신청을 해서 받는 거죠. 그러면은 배당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확정일자가 없으면 배당 신청을 못하죠. 그래서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 신청만 한 사람의 경우에는 배당 자체에 신청을 못하기 때문에 확정일자가 있는지 없는지, 유료정보 사이트에서는 확정일자가 있는지 없는지, 배당 신청했는지 안 했는지 요까지 꼼꼼히 살펴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보시기가 편할 겁니다. 그러면 뭐 최우선 변제액, 그 다음에 이제 환산보증금 보호 대상의 법으로 이제 대통령이 정하는 환산보증금이라고 했는데요. 2002년도부터 현재까지 2019년 4월 이후까지도 이렇게 이제 금액이 계속 변화했어요. 서울특별시는 9억 원, 그 다음에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및 부산광역시는 6억 9천만 원 이하, 광역시 세종, 파주, 화성, 안산, 용인, 김포, 광주 5억 4천만 원 이하, 기타 지역은 3억 7천만 원. 소액임차인의 범위, 소액임차인의 범위는 6,500, 서울은 6,500, 5,500, 3,800, 3천만 원. 이 소액 임차인 범주 안에 든 사람들은 월수 기준 권리 이후로 하더라도 후순위 임차인이라고 하는데요. 후순위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어요.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데 그 한계가 서울특별시는 2,200만 원, 부산광역시는 1,900만 원, 그 다음에 광역시 이하 1,300만 원, 기타 지역은 1,000만 원. 딱 요거는 이 요일표는 인터넷상에 너무 많이 흔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도 사실 이거 안 외우고 다녀요. 그냥 뭐 필요할 때마다 살펴보기 때문에 외우지 마시고 그때그때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가임대차법에 신설된 부분이 있어요. 여기 제2조의 적용 범위에 이 법은 상가건물 제3조 1항에 따른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 임대차 목적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게 아까 환산 보증금이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환산 보증금까지 포함을 해갖고 초과하면은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보호받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3조가 신설이 됐습니다. 2015년 5월 13일 신소가 됐는데 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조 대항력이죠. 제10조부터 3항 10조 2 19조 이게 뭐냐면은 대항력이 그전엔 환산보증금 초과하거나 권리금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을 안 했었는데 지금은 다 인정이 돼버려요. 예외 조항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대항력이 있다고 한다면은 위험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내가 떠안아야 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면은 꼼꼼하게 따져봐야겠죠. 이제 대부분 환산보증금을 초과하고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적용받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전세권을 설정을 해놔요. 그래서 전세권을 설정을 해서 배당받는지 이런 것들까지 등기부상 권리분석을 통해서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중요한 부분이 되어버렸습니다. 말소 권리와 임차인의 관계. 지금 글로 설명하니까 좀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표예요. 말소 기준 권리 전에 임차인 A는 사업자 등록과 확정일자, 말 그대로 우선 변제권과 대항력을 갖췄고요. 임차인 B는 사업자 등록만 했죠. 사업자 등록만 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점유와 사업자 등록만 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대항력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말소 권리 이후에는 인수 안 해도 되는 권리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임차인 C의 경우에는 후순위 임차인인데 사업자 등록과 확정일자를 갖췄습니다. 그리고 경매 신청을 한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말소기준 권리가 근, 저당권, 가, 압류, 담보가 등기, 부동산 전체 선순위 전세권, 배당 신청을 했거나 경매 신청을 한 경우에 그리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대항력이 있고 이쪽에는 대항력이 없습니다. 배당 신청을 이쪽에서는 했다고 한다면 배당 신청을 하면 전액을 다 배당받으면 안전한 경우고요. 임차인 B의 경우에는 배당 신청이 안 되죠. 왜? 확정일자가 없기 때문에 배당 신청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얘는 그대로 떠안아야 될 낙찰받으면 얘 보증금하고 얘 결정에 따라서 임대차 기간 동안 사용 수익을 하거나 아니면 협의해갖고 그에게 그 보증금을 떠안아야 되는 위험한 사람이 됐습니다. 임차인 A도 배당받지 못한다면 미배당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떠안아야 되니까 배당에 대한 부분도 꼼꼼히 살펴야겠죠. 임차인 C의 경우에는 당연히 기본적으로는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명도 절차에 따라 이제 위험하지 않은데 다만 소액 임차인에 해당한다고 한다면은 배당 신청을 했을 경우에 최우선 변제가 되죠. 최우선 변제가 돼버리면 뒤에 이제 받아야 될 임차인들 예를 들면 얘가 앞으로 가버려서 제일 먼저 이제 배당을 받는다고 한다면은 이 사람한테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임차인이 2개 있다고 한다면 얘가 배당 받을 금액이 얼마인지 그래서 이 배당 받고 나가야 되는 이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한테 얼만큼 효력이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표를 기본적으로 보시면서 이런 툴에 대해서 이해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체납관리비라고 했습니다. 경매에서 관리비는 연체료하고 전용 부분은 매수인이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공익에 사용된 공용 부분에 대한 것은 매수인에 승계된다라는 이제 판례가 있어요. 판례가. 근데 산업용인 지산의 경우에는 관리실의 도움이 절실하기 때문에 협의로 이제 원만히 해결해요. 근데 대부분 보면 전부 내라고 해요. 근데 통상적으로 보면 연체료를 까고 그냥 일정 부분 좀 협의해가지고 다 냅니다. 왜 그러냐면 실사용자의 경우에는 악의적인 관리실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을 해가지고 하기도 해요. 하기도 합니다만은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실사용을 하더라도 굉장히 이제 그 관리실에 도움이 많이 필요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냥 원만히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상황에 맞게끔 소송을 해서 관리실을 상대로 관리실이 어떻게 보면 그 고액에 체납될 때까지 관리실의 의무를 해태한 거잖아요. 지 할 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소송을 해서 이겨내기도 하는데 그 기간이 좀 길어요. 뭐 2년 걸리기도 하고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했을 때 그냥 협의를 하는데 상황에 맞게끔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임금채권이 왜 중요한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은 최우선 변제됩니다. 배당받는 임차인이 있다면 얘들이 먼저 가져가 버리니까 아까 최우선 소액 임차인처럼 이 임금채권도 3개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이 금액이 좀 커요. 많다고 한다면 배당 못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배당받는 선순위 임차인인데 배당을 못 받아버리면 그 금액을 인수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 돼버렸죠. 그래서 임금채권이 얼마인지 이런 것도 보통 보면은 체당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회사가 도산했거나 회생 절차 중이거나 파산 절차 중이라면 국가가 회사를 대신해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압류를 해놓고 선순위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체당금, 그래서 이제 요런 거 같은 경우에도 배당 순위를 꼼꼼히 따져서 임금채권이 얼만큼 중요한가라는 의미로 이제 좀 말씀드린 거예요. 제조시설 및 기계장비, 이거는 또 왜 중요하냐면 기업체 도산으로 이제 제조시설 같은 경우에 기계 장비가 굉장히 방치된 경우가 많아요. 근데 마침 이제 당사자가 있다고 한다면 협의해서 일정 부분 지어주든 아니면은 소송을 통해서든 처리를 하면 되는데 누군지조차도 모르고 장비의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명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입찰 전에 임장에서 명도 계획을 상황을 살펴보고 명도 계획을 수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장을 방문했을 때 제조시설하고 기계장비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누구 건지 협의 당사자가 누구고 연락처가 명확하다고 한다면은 명도 절차를 통해서 집행비용 확정 신청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압류해가지고 이제 경매에 내서 처리하는 험난하고 길어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법적 절차로 진행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상 경매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경매인의 하루는 하루하루가 돈이다. 시간이 많이 가는 것보다 그거 계산했을 때 그냥 니들 이거 처리하는 비용 얼마 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협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은 실의를 따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입찰 전에 어떻게 법원을 이용해서 소송 절차를 통해 가지고 이 기계장비를 처리할 건지 아니면은 당사자를 만나서 합의금 주고 처리할 건지 입찰 전에 명도 계획을 수립을 해야 전체 비용이 얼마 정도 드는지를 알아야지 수익률 분석도 되는 거니까요. 이런 것까지도 꼼꼼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보니까 배당 순서가 굉장히 중요했죠. 이게 이제 배당 순서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이걸 단시간에 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배당도 순위가 있습니다. 1순위는 경매 비용이고요. 경매 절차상 사용된 비용과 이 물건의 필요비와 유익비,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을 유익비라고 하고 현 상황을 계속 보수하거나 해서 꾸준히 물건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을 필요비라고 합니다. 2순위가 이제 소액 임차인 또는 최우선 임금채권, 배당 신청자만 가능하고요. 소액 임차인 경우에도 부동산 가액이 아까 법으로 2분의 1 이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3억짜리다. 그러면 1억 5천 소액 임차인 범위는 배당받을 수 있는 범위는 1억 5천 이내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최우선 임금채권은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 3순위는 당해세, 쉽게 말해서 부동산 자체에 부과된 세금이고요. 국세로는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및 가산금이고 지방세로는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라고 하는데 해당 재산 자체에 부과된 지방세를 말합니다. 그리고 우선 변제되는 것들, 순위배당이라고 하는데 저당권, 담보가등기, 전세권 등 담보물건과 대항력과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 당해세의 조세들과는
시간의 선후비교에서 배당을 한다. 아까 말씀드렸던 임차인표 보여드렸잖아요. 말소기준 권리를 기준으로 해서 앞서고 이제 순서에 따라 등기된 순서에 따라 배당을 하는 이제 4순위가 되겠습니다. 5순위가 일반 임금 채권, 우선 배당 임금 채권의 임금 채권으로 배당을 신청한 경우에 별도로 이제 가압류를 하거나 뭐 해서 배당을 신청을 했겠죠. 물론 이제 채권 확정 판결도 받고 해야 이제 배당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6순위가 조세채권입니다. 기타 사업 관련해서 이제 걸린 세금들이고요. 7순위가 공공보험, 의료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그리고 마지막이 일반 채권. 뭐 일반 채권은 이제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이후에 뭐 가압류하고 막 해가지고 하는 사람들 채권 확정 받고 다 이제 위에 7순위까지 배당 받고 있으면 이제 받아가는 사람들이죠. 왜냐면 그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말소 기준 권리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경매를 신청하면 압류의 효력이 있어요. 처분 금지효, 압류의 효력이 있어서 그 뒤에 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경매가 진행될 동안에 자기 채권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8순위로 밀려난 경우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경매는 지식산업센터 경매 취득 시 사업자가 필수입니다. 사업자가. 왜냐하면 지사는 분양받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 입주 업종 코드가 있다고 그랬어요. 일반인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지원시설은 제외예요.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그리고 이제 창고 같은 경우에는 제외를 하고 공장의 경우죠. 공장의 지식산업센터의 공장의 경우에는 사업자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경매 받기 전에 입주업종 코드로 어떤 것을 어떤 걸로 사업자를 내서 할 것인가 먼저 계획을 정해서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경락 잔금 계획을 미리 철저하게 준비해야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전체 부채 상환 비율을 막 따져가지고 대출이 예전처럼 많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주거래은행이나 가서 꼼꼼하게 대출은 얼만큼 나오는지 좀 살펴보시고 안 된다면 미리 사업자를 미리라도 내셔가지고 사업자 대출로 전환하는 방법. 자금 계획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철저한 물건 분석과 그 다음에 얼마의 필요비가 들어갈지 비용에 대한 예산도 꼼꼼히 따져서 수익 분석을 통해서 멋진 수익이 날 만한 물건이다 라고 판단되시면 입찰을 하시고요. 여러분 모두 훌륭한 수익이 받쳐주는 물건을 경매받아서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경매인들 맨날 하는 말이 있어요. 현장에 답이 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입버릇처럼 제가 이제 원래 임장 명도 강의를 많이 했었는데요. 임장은 경매의 리스크를 줄여가는 과정이다 라고 이제 입버릇처럼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 많이 가서 많이 보고 사람들 많이 만나보면 그 지역에 대한 특징도 잘 알 수 있고요. 물건의 특징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법적인 권리 분석은 어떻게 보면 쉬워요. 쉬운데 현장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항상 답이 있다. 명도든 뭐든 간에 부동산 투자는 발테크다는 말 제 얘기가 아닙니다. 뭐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과거 선배들이 했던 얘기니까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 염두에 두시고 지산 투자 문의는 진검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검이었습니다.